또 2부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원래 오늘 말씀드린 소통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준비해서 했던 강의다 보니까 강의 시간이 조금 이제 빨리 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잘 배분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소통 강의 말고 다른 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페미니즘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뭐 페미, 뭐 여자들이 어쩌다 저쩌다 뭐 요새 막 그런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께 여성에게 말을 걸다라는 주제로요. 여성주의, 여성의 역사. 우리가 보통 역사라고 하면은 남자들의 역사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성들의 관점으로 본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 단어들을 모아봤습니다. 이게 어떤 공통점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공통점을 가진 단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여성 비하 단어입니다. 인터넷에 보면요, 요즘 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여성 비하 단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몇 가지만이라도 모아본 게 이렇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뭐 맘충,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 어머니들을 비하하는 그런 단어도 있고요. 혹시 3일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3일한. 자, 이게 인터넷에서 여성 비하로 쓰는 많은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자들은 3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 그런 단어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요, 크리스마스 케이크라고 돼 있어요. 크리스마스 케이크. 근데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왜 여성 비하 단어일까요?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잘 무너져서 크리스마스 케이크. 크리스마스의 날짜를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12월 25일. 그래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12월 25일이 지나면은 값이 반값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25살 지나면은 반값 된다. 뭐 이런 비하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처음부터 정리해봤어요. 이거요. 정리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김치녀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만나는데 돈을 쓰지 않는 여자. 만약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남자가 밥을 샀어요. 근데 어디 카페를 갔는데 그 남자가 생각할 때 여자가 카페에서 커피를 살 거라 생각했는데 여자가 커피를 사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치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개념녀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 여기 보면 개념녀라고 있습니다. 개념녀는 뭘까요? 아닙니다. 개념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얻어먹는 여자가 김치녀라면요, 개념녀는 얻어먹지 않고 같이 사주는 여자, 더치페이 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밥을 먹었는데 오빠 이번에 더치페이 할게. 그래서 10,000원짜리 하나를 내면 너 개념녀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김치녀라고 하면 비하인데 개념녀는 칭찬의 단어일까요? 땡땡여라고 하는 어떤 여성을 하나로 지칭하는 그 호칭 자체가 비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했는데 어떤 사람이 쟤는 김치녀고 넌 개념녀야. 아싸 나 개념녀다. 막 이러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 땡땡여 무슨 여라는 호칭 자체가 이거는 비하의 단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남, 한남, 무슨 뭐 쩍벌남 이런 것도 남성에 대한 비하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사용을 합니다. 앙기모띠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저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약간 야한 동영상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애들이 의식 없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서 이제 연구수업 같은 걸 하면요, 학부모님들이랑 어머님들이 쫙 오셔가지고 교장 선생님하고 쭉 오시는데 조별로 자, 우리 조별 발표합시다 해서 조별을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조별 발표 시작하면은 자기 조 이름을 대는 게 있거든요. 중학교 1학년이라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자, 조 이름부터 말해볼까요? 하니까 네, 앙기모띠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의식 없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도 이런 것들을 사용한단 말이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 흔히 드라마나 그리고 이 안에 그러니까 뉴스 같은 데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왜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남자들이 떼거지로 나오고 제목도 아는 형님 이러고 그리고 여자 걸그룹들이 게스트로 출연한 다음에 떼거지 남자들은 자 오빠들 중에서 좋아하는 스타일 자 골라봐 뭐 이러고 자 오빠한테 뽀뽀해봐 아저씨 뻘인데 자꾸 오빠라고 부르고 그런 일 많습니다. 저는 의식 없이 봤는데 이런 것들도 좀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뉴스를 보면요, 저는 참 놀랐는데 이건 보십시오. 가방여라고 돼 있죠. 아니 어떤 남자가 여자를 스토킹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죽인 다음에 가방에 넣어서 호수에 버렸어요. 자, 그러면 뉴스에 날 때는 가해자 중심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방에 담겨져서 죽은 그 여인을 보고 가방여라고 칭하는 거예요. 이게 뉴스로 나왔어요, 실제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지금도 사실은 여성에 대한 비하가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 대한 비하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은 아주 오래된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로부터도 출발하는 거죠. 자,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자, 이곳에 나오는 최초의 여성도 좀 비하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최초의 여인, 그 이름이 뭘까요? 힌트는 저기 좀 여인이 상자를 하나 들고 있죠. 바로 맞습니다. 판도라입니다. 최초의 여성입니다. 근데 제우스 신이요, 이 판도라에게 상자를 하나 주면서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열어보지 말 것을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예. 자, 판도라는 호기심에 그것을 열었고 그곳에서 온갖 불행한 기아와 가난, 질병 이런 것들이 퍼져서 인간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인생이 불행한 건 다 여자 때문이다 라는 건데, 참 독특한 것은요, 이런 의식이 동양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미모가 뛰어나서요 나라를 망칠 만큼의 미모다. 사자성어 혹시 아십니까? 맞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지식을 아주 뽐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바로 경국지색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국지색의 그 의미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주나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주나라 왕이었던 무왕에게는 포사라고 하는 아름다운 애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포사라는 애인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밀고 당기기를 되게 잘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남자의 마음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겁니다. 이 포사는 무왕 앞에서는 절대 웃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무왕이 어떻게 하면 저 포사를 웃게 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외적이 침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왕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봉화 아시죠? 불을 피워서 외적의 침입을 막는 그 봉화가 잘못 울린 것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군사들이 허탕을 치고 아이고 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포사가 깔깔거리면서 재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웃음을 보인 거죠. 사랑에 미치면은 답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무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혼자 봉화에 올라가서 불을 지르기 시작해요. 군사들이 달려오면 미안해. 포사가 웃는 것만 좋아하고 3번, 4번 군사들이 지청합니다. 어느 날 진짜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봉화를 울려라! 해서 울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단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일까요? 역사서에 기록된 건데 진짜 이 여인 때문에 주나라가 망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따로 있지만 항상 뭐 양귀비 항상 뭐 나라가 망할 때 뭐 최순실 뭐 어쩌고, 그러니까 왜 뭐 여자 한 명이 나와서 장영자 뭐 이러면서 왜 여자 하나 때문에 무슨 정권이 망하고 나라가 망했냐 이런 식으로 되냐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오래된 여성의 비하다라는 것입니다.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자, 이 사람의 철학이 이제 이어져서 나중에 프랑스 혁명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데 지금으로 치면 유시민이나 뭐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 있죠. 그런 지식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 그가 국왕이든 노예이든. 단 하나 예외가 있는데 여자는 예외다. 여성에게는 인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루소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제가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철학자라고 했던 네 자신을 알라, 네 꼬라지를 알라, 아시죠? 네, 소크라테스. 자, 그런 당대 최고의 지식인 철학자 소크라테스도요, 여자의 눈물을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장자크 루소 같은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같은 그 대단한 사람들도 여성을 비하했을까?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이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땡땡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철학자들이,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여성을 비하는, 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두 글자. 자, 학생들한테 하면 학생들은 항상 선생님 초성 퀴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미음 히읗입니다. 예. 미음 히읗. 맞습니다. 문화입니다. 문화가 사람을 만든다. 장자크 루소가 있고 그리스 당시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그 시대는요, 여성을 비하는 그런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철학자들도 감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여성 비하를 하지 않을까? 한다는 것이죠. 그 의식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여성 비하를 여성에 대한 좀 이상한 생각을 언제 보이게 되냐면, 평상시에 제가 김치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자, 운전할 때요, 운전을 가다가 앞에 차가 좀 잘 못 가고 있어요. 그냥 가면 되잖아, 이렇게. 그냥, 예? 잘 못 가네요. 근데 가다가 항상 이렇게 옆을 봐요, 이렇게. 누가 운전하는지. 여자인지 아닌지, 여자가 아닌가. 여자잖아요. 그러면 여자면은 또 이상한 표정을 지어요. 왜 이러고요? 에이, 옆에 이렇게 말하냐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뒤따라 가보면은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다는 거죠. 물론 저희 집안이 이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밥상을 튀었고 했다는 뜻은 아닌데요. 어렸을 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제사를 지내러 큰 집에 가보면요, 열심히 제사를 지내십니다. 그럼 저는 이제 제사 그거 하는 거 얻어먹죠. 그럼 이제 저희 아버지랑 큰아버지 와가지고 제사밥 먹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제사 남은 그 음식들 있잖아요, 남은 반찬들, 그거를 저희 어머님이랑 큰어머님들 다 차리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 우리 먹자 하는데 큰 대접에다가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저 근데 그게 너무 당연했어요. 저렇게 드시는구나, 좋아하시는구나, 저기 대접에 먹는 거. 우리 큰엄마랑 엄마는 대접에 먹는 거 좋아해, 남은 반찬. 근데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식사를 하시면 밑에 아버님이 가게를 하셨는데요. 자, 밥 먹어 라고 하면 저희 아버지, 저, 형 이렇게 셋이 먹는 거예요. 어머니는 저희들이 먹고 난 뒤에 남은 반찬을 드셨습니다. 엄마는 남은 거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알게 모르게 여성에 대한 비하가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도 무의식 속에 잠재된 이것을 고치기가 힘든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 무의식의 근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남녀 차별, 남녀의 그 차이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언제부터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옛날 남자와 여자가 처음 있었을 때, 우리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들판에서 정말 발굽고 뛰어놀던 그 시기에, 자, 그 시기에도 남녀 차별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남자가 왠지 힘이 세니까 그 당시 분명히 남녀 차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남녀가 평등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모계사회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더 힘을 갖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언제부터 그런 게 바뀌게 되느냐? 바로 청동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청동기 시대 들면요 생산력이 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그 생산력을 두고 많은 쌀들을 두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에는 남자들이 유리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이 힘을 갖게 되고 여자들이 점차 밑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청동기 시대부터 그러면 완전히 확연하게 갈라진 사회였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사실 남녀 차별이 고려 시대까지는 꽤 괜찮았습니다. 여자들도 대접받는 사회였어요. 자, 그래서 남녀가 평등하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었고요. 여성도 호주가 가능했고 자유로운 연애와 이혼이 얼마든지 가능한 자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 고려 시대까지도 그랬습니다. 네. 자, 얼마나 그 당시 여성들의 권리가 높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 박유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 신하였습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신하와 서민들에게 첩을 두게 한다면 호러미의 원한을 풀어주고 인구를 번성시킬 것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고려가 일부 일처제였는데 박유라는 사람이 여러 부인을 두게 하자, 일부 다처제하자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나쁜 놈이야, 저놈은 여자야 미친놈, 에이야 이렇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박유라는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려가 몽골한 나라와 항전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혼자 살게 된 여자들이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에 대한 부양책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사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박유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상소문이 왕이 보고 사람들이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자, 그걸 이제 관리들이 집에 가져가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부인이 들었습니다. 자, 고려 시대는요 지금처럼 부인 뭐 여성 단체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관리들의 어떤 그 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화가 난 겁니다. 이거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자, 우리가 가서 뭔가 시위를 하자. 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요 박유의 집으로 갑니다. 자, 박유가 아무것도 모르고요 문을 받고 딱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여인들 중에 힘이 세신 분들 몇 분이요 박유의 거의 멱살 잡고 야 네가 박유야 여자의 미친놈 이래가지고 막 거의 멱살잡이를 당해요. 수십 명의 여자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박유가 어마어마한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집으로 바로 도망을 쳐요. 한 달 동안 못 나옵니다. 예. 두려움에 있다가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여성들의 힘이 컸고 당연히 저것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관리들이 당시 부인들을 너무나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선으로 와서 이것은 바뀌게 됩니다. 자, 조선시대의 그 여성의 지위를 보면요 조선은 성리학이 강조된 사회였습니다. 성리학이라는 거는 사실 조금 뭐 별건 아닌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완고한 학문입니다. 세상을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만 보는 것이 성리학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양반과 상놈만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남자와 여자만 있어요. 구분이 엄격한 거죠. 성리학을 공부하고 배우다 보면요 남녀의 구분이 확실해지고 남녀의 차별도 강해집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여성에 대한 차별은 바로 조선시대부터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가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등장하죠. 우리 당연히 시집살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진짜 전통은 처가살이입니다. 조선시대에 와서 시집살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잖아요. 시집살이 저 시집살이 하기 싫은데 이러면 이게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전통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50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고요. 지금 한 400년 정도 시집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전통은 처가살이죠. 예. 두 번째는 장옷. 그러니까 여자들이 밖을 나갈 때는 항상 이렇게 옷으로 자신의 어떤 모습을 가리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연령은 죽어서 수절을 한 그러니까 재혼을 하자는 여자들에게 이 연령문을 세워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연령문이 조선시대에 연령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조선시대에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연령들이 생기는 게 아니죠. 하루아침에.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제 연료를 찾아서 표창을 주려고 이 연료문을 세워주려고 했는데 조선 팔도에 아무리 찾아봐도 재혼하지 않은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뭐라 했냐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평생 수절한 여자를 찾기 힘드니까 딱 3년 동안 수절한 여자라도 찾아봐. 그래서 3년 수절한 여자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되겠다. 야 1년. 야 1년만 참아. 1년만 참으면 이거 지어줄게. 이렇게 돼서 1년 뭐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가면서 1년, 5년, 10년, 20년 나중에는 평생 수절한 여자에게만 연령을 지어주게 되고 나중에 가면 이제 평생 수절한 여자가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떡할까요? 남편을 따라 죽는 여자, 그런 여자들에게 연령을 세워주게 됩니다. 점점 보수적이고 완고하게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당시 여성들의 지위가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1636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전쟁 중에 우리나라가 정말 비참하게 진 전쟁이에요. 왕이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9번이나 절을 했습니다. 완전 그냥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그런 사건이죠. 왕뿐만 아니라 이 전쟁으로요 엄청나게 많은 조선인들이 끌려갑니다. 1000만의 인구 중에서 50만 명이 끌려갔는데 그 중에서는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특히나 양반집 여인들이 많이 잡혀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왜 양반집 여인들을 많이 잡아갔냐면은 양반집 여자들을 잡아가야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돈을 주고 인질로 풀어주면 인질값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양반집 부녀자들이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천신만고 그때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 죽을 고생해서 탈출한 그 여인들이 겨우겨우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돌아올 환자에 고향 향자를 써서 그런 여인들을 환향녀라 불렀습니다. 근데 예, 그런데 맞습니다. 그 환향녀들이 돌아왔을 때 시댁과 남편은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그 환향녀들이 돌아왔을 때 시댁과 남편은 매정하게 아주 매몰차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을 바꿔라. 자, 이것은 네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 자, 이것을 받고 저기 가서 펴보거라. 너는 청나라에 가서 몸을 더럽힌 애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손에 쥐어준 그것은 뭐냐? 바로 은장도입니다. 그 은장도를 갖고 가슴팍을 찔러야 연료가 되어서 가문에 연료비가 세워지고 가문에 이제 영광이 되는 시대였던 거죠. 수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죽었고 그렇게 죽기가 두려웠던 무서웠던 여인들 중에는 도망을 치는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도망친 여인들에게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어휴 저 청나라에 가서 몸을 더럽히죠. 환양년. 그래서 환양년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양년. 이것은 환향여에서 온 말인데요. 청나라에서 몸을 더럽힌,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치면 물란한 여자를 뜻하는 말이었죠. 더 안타까운 사실은 환양연이라는 말을 쓰는 주체들이 주로 여자들이었다는 거죠. 여자들도 여자들을 비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인들이 많이 됐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아까 문화라고 얘기했잖아요. 문화란 거는 지속적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던 그 완고한 여성 비하의 문화는요 조선이 망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선이 망하고 일제시대가 됐지만 그 문화는 지속됐고 그리고 일제가 망하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도 그 문화는 지속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1954년도에요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당시 우리 이제 건국 직후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어떤 차별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박인수 사건이라는 건데요. 이 박인수는 잘생겼죠? 아닌가요? 인물값 합니다. 지금 보면 눈썹도 아주 진하고요. 그 당시에 180cm의 이 정도 얼굴이면 아주 연예인급에. 근데 이 박인수가 이 사람이 사실은 무식자인데 헌병대의를 사칭해서 이 여자 저 여자를 다 만나고 다녔어요. 그래서 야 나 너랑 결혼할 거니까 나한테 돈 좀 주고 우리 관계하자 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계를 맺었어요. 사실 박인수도 사실 좀 아픈 과거가 있는 게 이 사람이 첫사랑에게 버림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복수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 70여 명의 여인들에게 결혼을 사칭해서 그 여인의 돈을 뜯고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맺었죠. 그 여인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혼인 빙자 간음죄로. 그래서 법정에 갔어요. 증언도 다 들었거든요. 근데 판사가 유죄를 줬을까요? 무죄를 줬을까요? 예, 1심에서 분명히 증언이 나왔는데 무죄를 줍니다. 왜 무죄를 줬을까요? 상관이라고. 상관? 아, 서로. 아, 근데 혼인을 빙자했는데, 혼인을 한다고 했는데 안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했는데 왜 그랬냐? 판결문에 판사가 무죄라고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들도 더럽잖아.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 보호할 수 있다. 어디서 더러운 것들이 니들이 더러우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1심에서 무죄를 받을 때요. 그러니까 정조가 없으면은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단 말이잖아요. 이게 70년 전에는 법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여성들의 대우는 낮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자 언어란 말. 여자 언어란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여자들이 쓰는 언어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 친구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친구가 소개팅을 했는데요. 소개팅을 하고 연락을 했는데 그 연락했던 여인에게서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톡 왔는지 몰랐네요. 미안, 자느라 못 봤어요.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 4시간 만에 온 답장이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된 거죠. 그 친구가 이 톡을 보여주면서 병찬아, 나 요새 썸 타고 있는데 이 여자분 완전 바빠. 근데 나 썸 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속뜻이 다르죠. 진짜 속마음이 뭘까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발화와 해석이 조금 다르다는 특징이 있는데 나는 시간이 충분히 있지만 너하고는 만나기 싫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게 이제 여자 언어의 특징입니다. 말하는 것과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 친구 얘기를 한번 더 하면은 그 친구가 자꾸 안 되니까 아는 여자애한테 막 토로를 했대요. 나 왜 이렇게 애인이 안 생길까 막 이렇게 하니까 아는 여자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정말 착해. 응? 소개팅 시켜줄까? 야, 너 신랑감으로 괜찮아. 너 1등 신랑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친구가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1등 신랑감? 혹시 얘가 나를 좋아하나? 그래서 야, 나 고백받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한번 너가 먼저 고백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너 신랑감으로 괜찮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결혼 상대는 괜찮은데 연애 상대는 아니다. 아주 너무 이제 정직한 해석이신데요. 사실 이 해석을 하면 어떤 거냐면은 넌 내 남친으로 별로. 신랑감으로 괜찮은 말은 너랑 연애하기 싫다는 말이지 결혼하고 싶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예. 자, 근데 남자들은 이것을 잘 해석할 줄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옛날에 대학교 때 여자친구 사귀어 보려고 막 옷도 막 잘 입고 막 옷 일부러 막 사서 입고 막 그랬어요. 제가 좋아하는 누나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그 누나가 했던 말이 딱 이런 거였어요. 와, 병찬아, 너 그 옷 좋아하나 보네. 와, 특이한 스타일이다. 개성 있어, 개 같은 성질 막 이렇게 하고 그 옷 입고 싶으면 입어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진짜 그 옷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청바지에 청자켓이었거든요. 이게 멋있는 줄 알았어요. 일주일에 한 4일씩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사실 저 말은 제발 그딴 옷 좀 헌옷수고함 있죠? 거기다 갖다 버리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해석을 잘못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자들은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어이구, 여자들 진짜 내숭 덩어리 너무 그래. 왜 여자들은 말하면 저렇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남자들은 특이한 언어가 있습니다. 남자 언어. 남자들의 언어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좀 단순한데요. 뭐 해?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뜻일까요? 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뭐 하냐고 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야 이렇게 하면
자기야 이렇게 부르면 예, 그냥 부른 겁니다. 아무 뜻도 없어요. 나 화 안 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예, 진짜 화 안 난 겁니다. 자 그런데 말과 해석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 이제 출발할게. 가고 있어. 버스 탔다 가고 있어. 이런 애들 있죠? 이 뭘까 이거? 이게 집에서 머리도 안 감은 애들이에요. 씻지도 않은 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남자는 직설적이고 여자는 애둘러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아유 여자들은 제발 좀 그러지 좀 마. 왜 이렇게 형식적이고 저렇게 가식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뭐냐? 문화라는 겁니다. 왜냐면 여자들이 가식적인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여자가 무언가를 하면 우리 항상 하는 말 있죠. 아이고 여자애 그러면 안 되지. 너 앞으로 어떡하려고 그래. 여자는 뛰면 안 돼. 여자가 뭐 하는 짓이야. 이런 말을 몇십 년 동안 들어보십시오.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면은 욕을 먹는 자 그런 사회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것을 애둘러서 표현하는 자 그런 여자의 언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자들이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한국 여성들은 3일 1명꼴로 땡땡으로 죽는다. 맞아 죽어요. 맞아. 5글자인데요. 뭘 것 같으세요? 땡땡으로 죽는다. 5글자 땡땡땡 폭력입니다. 땡땡땡 폭력. 자 그게 바로 뭐냐면 가장 가까운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 자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트 폭력입니다. 자 데이트 폭력이 왜 이렇게 많을까 제가 살펴봤는데 그 이유는 사실 우리의 환경도 있고 그리고 미디어의 영향도 많은 것 같아요. 미디어 속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데이트 폭력을 미화하고 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이것들을 보시고 자 여러분들이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 장면 있죠. 그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서 요새는 조금 덜 나오는데 벽키스 장면 많이 보셨나요? 되게 막 너무 진부해요. 여자가 화가 났어. 나 갈래. 가면은 남자가 가지마. 너 사랑한다고 사랑해. 갑자기 벽에 막 여자를 막 밀쳐요. 그래가지고 막 사랑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키스를 하고 여자가 처음에 거부를 하다가 갑자기 키스를 하면 또 받아주면서 음악이 따르릉 나오면서 아름답게 되는 거.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학생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느낄 거 아닙니까? 아, 저거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그냥 이렇게 밀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하는 순간 뭐죠? 바로 성추행범이거든요. 이거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더 우리들이 많이 본 장면,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건데 요것의 문제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게 아시겠죠? 소지섭이라고 용서되는 거 아닙니다. 밥 먹을래 죽을래 이러는데 제가 어느 강연장에서 자 이거 여러분 밥 먹을래 죽을래 드시겠습니까? 먹어야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과정에서 이 소지섭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했던 게 납치, 감금, 차에서 안 내려주죠? 그리고 협박했죠? 납치, 감금, 협박, 징역 5년 범죄입니다. 예. 이걸 또 이제 아름다운 음악을 깔아가지고 데이트 폭력을
미안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가려낼 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은요 아주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자, 여성들이 저렇게 발을 작게 하는 그런 풍습이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1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풍습인데요. 혹시 뭐라고 하신지 아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전족입니다. 중국 1000년 전에 중국 송나라 때부터 있었던 그런 풍습입니다. 발을 작게, 3살, 4살 때부터요 헝겊으로 묶어서 발을 작게 하는 거죠. 그런데 헝겊으로 묶으면 발이 진짜 작아질까요? 발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발이 기형으로 자랍니다.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민국이 들어섰을 때 장제스라고 하는 총통이 이제 청나라의 악습인 이 전족을 풀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풀지를 않습니다. 여자들이 안 풀어요. 왜 안 풀었냐? 이것을 풀면은 결혼을 못했습니다. 전족을 해야만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제스가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내 부하 장군들 중에서 여기 결혼 안 한 정말 괜찮은 홍기와 꽉찬 남자들이 많다. 얘들은 전족한 여자들하고는 절대 결혼을 짓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자들이 갑자기 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풀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바로 서양에서 여성들을 억압했던 물건을 바로 이게 코르셋입니다. 근데 코르셋은요 원래 여자들이 썼던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썼던 겁니다. 이게 이렇게 역삼각형 몸매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어느 날 여자들이 쓰기 시작했고 중세 시대 이래로 허리를 졸라서 얇게 만드는 그런 변형 기구였죠. 고래 수염으로 만든 코르셋이 가장 유행했는데요. 자, 이 코르셋을 쓰면은 거의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허리를 꽉 조여맸다고 합니다. 24인치 있으신가요 혹시? 죄송해요. 24인치는 거의 그쵸? 근데 22인치, 20인치, 나중에는 18인치, 나중에는 16인치까지도 허리를 졸라맵니다. 개미 같은 허리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여기에 너무 압박을 받기 때문에 모든 내장기관이 흉부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옷을 꽉 조여낸 상태에서 무도에 가서 남자랑 춤을 추고 있었는데 재채기가 나온 거예요. 에치 하는 순간에 여기 창자가 튀어나온다고요. 너무 무서우시다. 그렇게가 아니고 여기 이제 너무 압박을 받아 신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성의 목소리. 자, 이런 과정에서 여자들이 힘을 내는. 자, 여성들이 비하받는 시대에서도 여성들의 목소리를 냈던 여자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학생들한테 다 아시잖아요. 학생들은 다 5만원! 5만원! 5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자, 조선시대 시인, 화가. 우리는 흔히 율곡이의 어머니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신사임당이 5만원권 화폐로 들어갈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가 많이 반대했을까요? 남자들이 어디서 여자가 감히 이렇게 반대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성 단체에서 반대를 했어요. 왜 여성 단체에서 반대를 했냐? 아니, 신사임당은 그냥 애 키우는 그 어머니인데 현모양처인데 저 사람이 뭐냐? 그 여자들 중에서도 뭔가 주체적인 사람이 현모양처를 하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주장했던 여성 단체들도 사실 신사임당의 본 모습을 잘 몰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신사임당은 그 당시 최고의 시인이자 화가입니다. 여성의 시인 화가가 아니라요, 그 당대 남녀를 통틀 최고의 시인 화가였어요. 자, 신사임당이 그린 초충도라는 그림인데 수박과 나비가 뛰도는 저런 그림은요 오직 신사임당만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의 발문을 쓰는데, 설명문을 쓰는데 그 설명문을 누가 썼냐? 당대 최고의 사람, 왕이 있습니다. 선조가 이것을 쓸 만큼 그 당시 최고의 화가였다는 것이죠. 신사임당이 여러분 현모의 안처, 시어머니 잘 모신 것 같잖아요. 사실 시어머니 모신 분 아닙니다. 강릉에 가면 오죽헌이라고 있거든요. 그 오죽헌에서 남편 데리고 와서
자기 친정집에서 8년인가 9년을 삽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2, 3년 모시고 분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아는 현모양처 아니라는 것이죠. 자, 신사임당이 마지막에 몸져 누워서 죽게 됐을 때 남편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겼을까요? 내가 이제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당신 지금까지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예요.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도 아주 당찼습니다. 남편에게 뭐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거든 당신 새 장가 들지 마. 좀 많이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사임당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남편도 정말 찌질한 게 그렇다고 하면 되는데 아니 나 그래도 난 양반인데 애 돈 나야 되고 이러니까 이 신사임당이 아니 정절을 지키는 것은 왜 여자만 하느냐 남자도 같이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신사임당이었던 것이죠. 대단한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는 신사임당을 단순히 그냥 현모양처로 가둬서는 안 됩니다. 자, 근대 인물 한 분 더 보실 텐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자, 학생들도 조금 이렇게 흑백에 뭔가 이제 어린 소녀나면 유관순 누나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이분 유관순 아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화가 여성 서양 화가고 언론인이었고 여성운동가면서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밝히신 분이 맞습니다. 바로 나혜석입니다. 자, 나혜석이 정말 대단한 것은 양반집 가문으로 태어나서 자신이 서양 화가가 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출을 한 다음에 유학을 가고 자 그리고 그 당대에선 정말 하기 힘든 자유연애를 했던 사람입니다. 김우진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변호사가 나혜석에게 계속 구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혜석이 결혼 안 하려다가 알았어 결혼할게 대신에 나 조건 있어 이 조건 들어주면 결혼할 거야 이렇게 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평생 지금처럼 사랑해줘 뭐 이거야 뭐 많이 하는 소리니까. 두 번째 그림 그리는 거 방해하지 마. 당대에는 주부로서 사는 건데 자기 직업을 가지겠다는 거 대단한 거죠. 세 번째는 시어머니가 별거할 거야. 그 당시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네 번째가 더 특이합니다. 최승구의 묘지에 비석을 세워줘. 최승구의 묘지라고 하니까 최승구가 누굴까요? 네? 대단하십니다. 바로 첫사랑이었어요. 좀 무슨 말인가 싶죠. 그러니까 결혼한 상대자한테 나 첫사랑 옛날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일찍 죽었어. 나 신혼여행은 그 사람 고향으로 갈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비석을 세울 거야. 당신 해줘. 이거예요. 지금 입장에서도 사실 상상이 힘들죠. 그 당시에 이걸 했으니까요. 김우진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들어줍니다. 들어줘요. 그리고 진짜 그 경남 진주로 내려가서 거기서 비석을 셉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 또 딴소리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신문에다가 실었거든요. 광고로 실어가지고 누구도 못하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빼박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자, 지금도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나혜석 씨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대에서는 이분이 좀 안타까운 것은 그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최린이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서 불륜관계를 맺게 되죠. 남편 김우진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됐는데 자 이혼을 하면서 이 나혜석이 느꼈던 것은 뭐냐. 물론 잘못은 했다 내가. 그러나 조선의 남자들이 참 이상하다. 아니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왜 천하 일반 여자들에게는 정조관념을 원하냐. 자기는 정조가 없다 이거예요. 제가 느낀 게 이런 거 있죠. 저희도 뭐 선배나 친구나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여자 많이 만나고 다니 이런 거를 막 훈장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와 나 저번에 만났고 올해 또 만나고 와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재밌는 것은 이 친구가 결혼할 때 되잖아. 그러면 나는 좀 연애 안 해보네. 그런 애를 찾는 거죠. 쥐는 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약간 위선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성 파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여자들이 뭔가 변하기 위해서 여자들 스스로 파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능할까요? 네.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 만약에 뭐 간호사가 아니고 여자 교사가 아니라 여자 전체가 한날 한시에 파업을 하는 것이죠. 안 된다고요? 된다고요? 자, 근데 이거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가능했습니다. 로마 시대 여성 파업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로마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 중에는 여자들이 절대로 가마도 탈지 못하고 금붙이도 못하고 흰색 옷만 이렇게 입게 하는 파비우스 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법이 없어져야 되는데 남자들이 없앨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파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최근에도 있습니다. 1975년도에요. 아이슬란드에서 진짜 여성 파업이 있습니다. 여자들의 파업, 그러니까 여자들 간호사들의 파업이 아니라요. 여자들 교사들의 파업이 아니라 정말 여자들의 80%가 파업을 합니다. 자, 파업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자들 파업. 이제 일단 여자들이 있는 직종 있죠. 학교 다 문 닫고, 우체국 다 문 닫고요. 은행, 그리고 공항도 스튜디오스 있잖아요.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동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주부들도 다 나갑니다. 애는 그 남편이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일을 하러 왔는데요. 애를 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항복하고 여자들을 위해서 다 마련해 줬다는 것이죠. 자, 요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수기 물통은 누가 갈아야 될까? 자, 요걸로 옛날에 싸움 많이 했습니다. 남자가 갈아야 될까요? 여자가 갈아야 될까요? 자, 그래서 물어보면 뭐 힘센 사람이 갈아야지, 물 먹고 싶은 사람이 갈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막 남자가 갈아야고 여자. 자, 이걸 말씀드리는 남녀의 갈등 중에 대표적인 건데, 정수기 물통 이 문제로 지금은 이제 직수형이기 때문에 많이 싸움이 없지만 예전에는 이것으로 많이 그랬습니다. 예, 뒤집어 놓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아이고 여자들 봐봐, 저지 맨날 남녀 평등 하면서 정수기 물통만 안 갈고, 아이고 여자들 이렇게 하고. 그 여자들은 또 이런 말 들으면 뭐라 하냐면, 아이고 찌질하다 찌질해, 남자 새끼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 찌질한, 아이고.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남자한테 아이고 남자가 힘도 없냐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은 남성의 비하도 되지만 여성의 비하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갈아야 될까요? 둘이 서로 가르쳐. 번갈아 가면서 옥말한 사람이. 자,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정수기 물통의 문제를 남녀 갈등으로 볼 게 아닙니다. 왜냐? 정수기 물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셔야 돼요. 왜 정수기 물통이 이렇게 클까를 살펴봐야 됩니다. 정수기 물통이 이렇게 큰 이유는 1960년대부터 남자들이 다 회사에 있었고 여자들은 주부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커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왔으면은 요구한다는 것은 정수기 물통의 사이즈를 작게 해주고 손잡이를 달아달라고 남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없어지는 거죠.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야 되고 남녀 갈등으로 서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혼자 아침을 차려 먹고 출근한 그는 좋은 남편이 되었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 아침을 차려 먹고 출근한 그녀는 뭐가 되었을까요? 매정한 엄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침밥을 차려 먹고 혼자 남편이 나가면 아유 그 남편 참 착실해 이러는데, 아침밥 차려고 혼자 나가는 여자가 있으면 아이고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매정한 엄마가 아니고 다들 건실한 모습으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